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두 나라의 무역 협정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협상 시 대중 관세율이 현재 145%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아가는 분석입니다. 1인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의 모든 가입자 정보가 담겨있는 중앙 서버가 해킹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당장 유출이 확인된 정보는 가입자의 유심번호 등 일부에 그치지만 한정된 정보에만 접근 가능한 하위 서버가 아닌 상위 서버가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피해 예방과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GL팜텍이 23일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신약이 임상 3상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7분 기준으로 GM팜텍은 29.95% 올라서면서 개장 직후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다시 한번 시장이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장 대비해서도 오후 시장이 더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을 달래는 듯한 발언들이 있었죠. 파월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발언들이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이끌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그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도 우후죽순 나올 예정인데요. 우리 시장에 다양한 모멘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전략들 오늘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뉴지스는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다양하게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지스 코너 이창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AI 정부가 전력난을 부른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전력주들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에 영향을 받아가는 건지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전력주들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인프라 구축 통해서 뭐 전력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고 인프라 쪽도 반응을 하겠지만 원전 쪽의 이제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쪽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불어왔었는데 한국의 이제 전력 관련된 기업들 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나 변압기 쪽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강력했죠. 그래서 뭐 HD, 현대일렉이나 LS일렉, 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고 다른 이제 뭐 전력주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원전 쪽이 이 전력 수급을 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깔리면 또 전력을 조달해야 하는데 그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원전이 두각을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상 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 전력을 조달할 원전이 이제 갖춰지는 이 프로세스 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갖춰지고 나면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막 대시세를 보여줬다, 뭐 강력한 슈팅이 나와줬다 이런 흐름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상으로 좀 뒤늦게 움직인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는 생각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프라 다 갖춰놓고 전력을 조달 안 한다. 네. 이거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좀 선침해 관점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15년 뒤에는 전력 부족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IT에 힘을 주고 있는 국가들이라면 결국 전력 수요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한다거나 생산 이제 들어가고 접어들기 시작하면 원전을 이제 필수적으로 하나씩 이제 갖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원전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대형 원전이 아니라 이제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불리는 SMR 쪽으로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게 대부분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제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뀐 점을 포착하시면 원전주는 앞으로 좀 장기적인 사이클 안에서 수혜를 볼 거로 기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10년 사이클을 내다본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중후장대 산업이고 사이클 자체가 깁니다. 하나를 이제 인프라를 갖춰서 생산하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 부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하락할 때도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긴데 상승할 때도 엄청나게 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밀려가지고 조선업이 불황을 겪기 시작했을 때 한 15년 고통 받았나요? 엄청 오래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 사이클도 뭐 지금 고점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한번 좀 쉬었다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한 절반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주 상승 사이클은 앞으로 갈 여력이 많고 조정 나오면 오히려 전 그때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신규 진입은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잔량은 좀 남겨놓는 전략이 좋다고 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규 진입하기에 그럼 괜찮은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조선만큼이나 긴 사이클로 올라갈 만한 지금 초입에 있는 섹터가 저는 원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력 부족 사태는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두각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이런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전력 관련된 문제, 심지어 우리가 탈원전도 한번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전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이전보다 높을 거예요. 중간에 뭐 탈원전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번 탈원 적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탈원전 1호 국가로 평가받았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탈원전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원전 수요가 한번 쉬어갔던 만큼 더 강력하게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그 추후 전망을 내다봤을 때 수요 공급 사이에서 이 불균형으로 인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산업 성장성이 매우 빠를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되고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형 원전도 거론이 되고 또 뭐 추가적으로 발열을 줄이는 그런 기업들도 시장의 수혜를 받아갑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원전 쪽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예 우리가 전선주들, 전력주들을 바라보는 전략들은 어떨까요? 이게 아무래도 저는 계속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 주가가 부담이 되는 건 예,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만 좀 우리가 주의를 하면 앞으로 더 갈 것이라고 내다보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각국에서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진행되는 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인도도 가서 모디 총리와 이제 미국이 회담을 하기도 하던데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불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불경기가 이제 포커스로 맞춰져 있지 않고 그동안은 이제 물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관세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어제 트럼프가 이제 좀 입장을 조금씩 완화적인 입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관세라는 건 사실 협상 전략이지 물가를 심대하게 타격을 줄 정도로 관세를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신호가 보이면 트럼프가 아마 다시 또 유예를 할 겁니다. 지금도 90일 뒤로 또 밀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좀 불합리했던 거 알아주라는 거고 여기 좀 집중하라는 이목을 끄는 정도고 한번 쇼의 관점에서도 좀 그런 정책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파월 의장도 뭐 해임한다고 그다음에 관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터무니없는 계산 방식이었어요. 근데
아마 좀 알만한 분들은 아실 만한 부분들인데 그게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물론 중국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수치대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질러놓고 조금씩 완화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들을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불경기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도 있고 트럼프의 에너지 공급 정책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당장에야 관세 우려 때문에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남아 있지만 이제 서서히 물가에 대한 우려에서 포커스가 어디로 갈 거라고 보고 있냐면 불경기로 포커스가 옮겨갈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 각종 이제 뭐 미국의 증권사라든지 리서치에서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IMF까지도 한국과 미국 거기에 이제 멕시코까지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시장의 불경기 모멘텀을 계속해서 불러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각 국가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결국 이제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금리 인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인프라 정책이거든요. 이제 슬슬 카드를 꺼낼 때가 됐어요. 너무 미뤘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이제는 좀 꺼낼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인프라 정책이 시작될 것이다.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 낮추고 있고 미국도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두각을 계속 드러낼 건데 전력 인프라도 인프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모멘텀이 한번 크게 불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전력 인프라가 한 번 더 슈팅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안 간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인프라가 다양하거든요. 건설 기계도 지금 안 간 거 되게 많고 뭐 시멘트부터 해서 철강, 가스관 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간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고 전선주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금을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예. 좀 조절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전선주가 이제 상승을 합니다. IMF 쪽에 관한 보고서 플러스 정치 테마적으로 엮여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공략을 하기에는 그 가격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AI 전력 쪽으로 풀어서 오히려 투자를 할 때는 뭐 원전 쪽으로 조금 더 베팅을 해보시는 게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헤드라인들은 여러분들 한번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중국 태양광에 미국이 무려 3,500%의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게 패널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산 패널이 워낙 태양광의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 입장에서 견제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은 국내 기업들이 좀 받아가겠죠. 태양광 관련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관세 전쟁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닙니다. 새우 배 터지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새우가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 이런 뜻인 그렇죠. 거죠? 네. 너무 이제 돈 엄청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 예. 정치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국제적인 그런 이제 좀 관점에서 보자면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제 긴축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돈이 미국으로 쏠렸다가 강달러가 전개가 되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돈이 풀리면서 약달러로 이제 바뀌고 주변국들로 돈이 다시 퍼져나갑니다. 뭐 전형적인 사이클상에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전개되는 양상이었어요. 그 이전부터 계속 반복돼 왔던 패턴이죠.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하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아직 좀 스탑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근데 지금 약달러가 너무 빨리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긴 한데 사실 사이클상 그렇게 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우려하는 건 약달러를 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우려하는 게 이렇게 약달러로 전개되면서 미국으로 모여들었던 돈이 주변국들로 퍼져나갈 때 이게 중국으로 너무 쏠리고 있었다라는 걸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하면 당연히 미국으로 이제 돈이 몰려드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불경기가 너무 오래 지속돼 버리잖아요. 그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돈풀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푼 돈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이러다 보면 중국만 좋은 일 시키고 중국이 이제 너무 성장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뒤처지는 순간까지도 오지 않겠느냐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돈이 풀릴 때 어디로 가게 만들어야 하느냐? 뭐 사실 예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도 뭐 엄청난 이제 호황을 기록할 때 한번 좀 때렸고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관세로 열심히 때리고 있고 이건 뭐 트럼프라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바이든 때도 때렸고 민주당이든 그다음에 공화당이든 다 때려요 지금 미국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 관세를 세팅하는 것도 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뭐 맞는 말인데 더 정확히 파고 들어가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관세 세팅하는 것도 다른 국가들은 다 낮춰준다 하고 같이 사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뒤로 또 챙겨주려고 하는데 중국은 어림없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봤던 업종이 몇 개 있어요. 조선, 철강, 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화학 이런 쪽이 엄청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초 중후장대 산업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 해운 중국 때리면서 우리나라가 이익을 많이 보고 있어요. 반사 이익을. 중국뿐만 아니라 해운도 그렇고요. 그 조선뿐만 아니라 해운도 그렇고요. 근데 이번에 태양광까지도 때렸습니다. 이게 결국 태양광이 어디 들어가는 거죠? 배터리도 그렇지만 화학 분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중순에서 말 정도에는 화학 섹터를 좀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태양광이랑 그 다음에 배터리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슈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 3,500% 관세 폭탄을 이제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뭐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이 이제 중국 매출 의존도가 꽤 높아요. 근데 이제 중국을 이렇게 강력하게 때리면 단기 충격이 좀 있긴 할 겁니다. 근데 반사이익을 볼 걸 생각하면은 사실 미국이 태양광 사업을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중국이 너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때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양광이 그 다음으로 또 유명한 게 하나그룹이 또 이쪽으로 잘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OCI 홀딩스 같은 이런 OCI 그룹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타겟팅하면서 공격하니까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니까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보는 거예요. 중국으로 갈 물량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번 재미 받고 미국한테 한번 견제 받았고 플라자 합의 통해서 그다음에 중국도 너무 잘 나가니까 관세로 견제받고 우리나라도 한번 견제받을 정도로 잘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이 한국을 좀 밀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사 이래 이제 한국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기록할 만한 시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근데 대표님이 이 이야기를 저희 연말부터 좀 해주셨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다시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뭐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반영되는 듯합니다. 우리가 또 뭐 조계 대선 앞두고 뭐 부양책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개별 종목군들을 끌어주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또 시장의 돈 자체가 우리나라 쪽으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있기도 하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역시나 국내 기업들에게는 언제나 배부르게 해주는 또 반사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려할 점은 있겠죠. 일단 지금 트럼프의 스탠스 자체가 중국 쪽에서 좀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한테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보실까요? 차익 실현이라고 하면 중국 쪽 태양광 차익 실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한국의 뭐 OCI나 뭐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 뭐 한국 쪽에서도 좀 타격이 있을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뭐 충격이 없겠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생산 기지가 대부분 중국에 지금 확충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부터 다른 국가로 이동시킨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던 산업들을 다른 국가들로 이제 그 무게 중심을 옮긴다라고 했을 때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없을까요?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충격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의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이야기를 했죠? 필요한 조정이다. 한 번의 충격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충격이 나는 이후에는 너무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우리가 멀리 보기 위해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미국 어깨에 확 올라타가지고 한번 우리나라도 일본 전성기, 중국 전성기 한 번씩 맛봤는데 한국 전성기 이제 동아시아에서 무서운 또 성장세를 기록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한 차례 이제 증시 충격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물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점에서 이 불경기로 포커스가 이동하게 되면 그 불경기를 모멘텀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그 불경기가 시장을 너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시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초반부에 시장이 한번 크게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시장 충격을 고려한 현금 확보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직 현금을 쓸 정도로 공격적인 베팅을 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는 계속 이어가는 게 좋겠다. 뭐 시장 무너질 것 같다고 현금 100%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저는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한 50% 정도는 투자를 좀 이어가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하고 막 호황장 오면 그때 대장주나 대장 섹터는 이미 뭐 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먼저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매집하면서 준비하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다. 충격은 대비하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 대응점들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헤드라인도 열어보셔야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서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정이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 9시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갑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미국으로 향했죠. 그래서 그 카드로 LNG를 내세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들 흐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번에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그 작가님한테 보내드린 이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도 네.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원래는 미국 휴스턴부터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야 돼요. 남미 쪽 통해 가지고 거기 길목도 좁고 이게 경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동 거리 자체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다 위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 유류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 바다 위에서 해상에서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또 이게 이동 시간 단축도 문제가 아니라 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중간에 뭐 테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 또 그게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한 3주, 길어지면 한 달 이상도 걸리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 테러라든지 뭐 반군들 나와가지고 지연되고 이러면 진짜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돌아가긴 하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미국이 이렇게 영토가 있으면 밑에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남미 돌아서 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 동아시아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땅덩이가 보시게 되면 알래스카를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는데 그 캐나다 쪽에 있는 거 산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 있고 이쪽에 이제 알래스카가 있는데 바로 이쪽에 이제 일본, 한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여기 알래스카 있으니까 여기서 직선거리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했습니다. 네. 나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원래 미국 휴스턴 저기 지금 지도에 점 있는 데서 밑으로 삥 돌아가야 돼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선 뭐예요? 불경기니까 우리 경기 살릴 겸 인프라 정책도 하자. 근데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일본 일로 와. 같이 하자. 지금 보면 알래스카에서부터 저기서 가스관 굉장히 길거든요. 1300km 가스관을 육상 수송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해상에서 딱 가버리면 며칠 만에 되는 거죠, 이거? 9일 만에. 이거 한 달 걸릴 거 이제 9일 만에 가버립니다. 이거 벌써 비용 절감이 얼마나 되는 건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에너지를 판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것도 이제 트럼프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에너지도 이제 판매하고 다니는 거예요. 인도 가서 일본 가서 한국 가서 우리 에너지 사가라. 어디서 사가는 거냐 지금 우리 동맹국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이랑 일본이 와가지고 거기서 개발해서 에너지 너희가 직접 다 너희가 알아서 다 개발하고 너희가 사가라. 이런 이제 스탠스예요. 미국은 그냥 앉아서 코 풀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 일본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게 뭐 에너지 싼 값에 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인프라를 이제 우리가 확충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가지고 외화벌이를 또 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한국의 저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해운주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저 LNG를 운반시키는 LNG 운반선 조선주들도 움직임이 이제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벌써 LNG 운반선 조선 수혜받죠, 가스관 철강 수혜받죠, 거기다가 해운주 수혜받죠. 이런 섹터들이 이제 요 인프라 사업에 들어옵니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세아제강그룹이랑 그 다음에 뭐 동국제강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세아제강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가면 LNG 운반선은 한국에서 삼성중공업이나 뭐 오리엔탈전공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HM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운주들도 지금 해운 기업들 중국 미리 견제를 다 해놨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딱 한국 와가지고 수혜 받으라고 세팅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가져가고 있던 물량 가져와서 딱 이제 우리가 냠냠쩝쩝 하면은 되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 한켠에서는 미국에게 더 많은 걸 내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약간 이런 거죠. 에너지를 과도하게 많이 판매를 하는 협상을 맺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네. 무역 흑자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줄여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맞아요. 맞죠? 네. 네. 웃기신가 봅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마 좀 딜을 어떻게 하느냐가 예. 또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관광 쪽이 오히려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뭐 휴스트리나 세아제강 이런 종목군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협상 카드로 쓰게 되면 그 전반적으로 언급해주신 모든 섹터가 이제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 이슈가 어떻게 또 협상 카드로서 쓰이는지는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 막 너무 불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중국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고 있는데 이런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을 말 그대로 비즈니스 파트너로 두려는 것이고 생산기지 재편은 인도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이거예요, 사실. 한국에게 굳이 막 이렇게 막 손해가 나고 있다? 이런 걸 전 포커스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가고 있는 손해를 지금 이전시키려고 하는 거지 한국, 일본, 인도, 동맹국들한테 가는 뭐 그런 이익들을 굳이 또 뺏어 와가지고 우리가 너희 이득 안 가고 우리가 이제 다 독식할 거야.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됩니다. 그렇게 너무 독불장군처럼 하게 되면. 물론 가봐야 알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을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내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표현을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배를 갈라서 우리 동맹국들이 같이 나눠 먹자. 이런 포지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우방국인 일본이나 한국은 뭐 중국 물량을 뺏어온다라고 하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제가 너무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표님께 또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 시각이. 예, 그래서 일단은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면은요 이제 종목적으로 좀 좁혀보고 싶은 게 사실 이 이슈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2+2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연히 LNG 알래스카 쪽 카드는 쓸 것 같은데 그 네네. 카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가셨는데 그 휴스틸과 또 세아제강 같이 철강 강간 쪽이 굉장히 그때 엄청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벤트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호경기면은 이런 것들이 좀 퇴색되고 오히려 이제 혁신 업종들이 많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어요.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미국 주도의 이제 산업 주기 사이클이 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결국은 인프라 정책이고 인프라를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제 주변 동맹국들과 같이 사업을 이제 전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할 수 있으면 혼자 하겠는데 지금 미국이 제조업을 주변국들로 다 이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든지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을 뚝딱 만들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 미국은. 건설 쪽도 뭐 해당될 수 있겠고요. 인프라 쪽을 이제 생각을 하려면 원래 이제 그 분야를 좀 잘하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 쪽이랑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한국이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바로 러브콜 아닌 러브콜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이랑 동맹을 맺고 이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추후에 이제 랠리를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낙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제 좀 예의주시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큰 틀로서는 이 인프라 정책이 앞으로 이거 이후에도 계속 저는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2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제3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각종 인프라책들. 심지어 이제 인도에서 인프라가 완전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으로 수요가 막대하게 불어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 중국이 처음에 공장이 몰려들면서 엄청난 인프라 수요가 있었듯이 인도 쪽에서도 이런 바람들이 불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인프라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한 탈출구로서 미국이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대표님께 마지막으로요. 오늘 시장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사실 낙관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낙관론자가 돈을 벌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낙관론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채로 그다음에 예의주시해야 될 만한 그다음에 리스크 요인들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냥 이대로 해서 쭉쭉 급등한다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의 충격은 우리가 대비할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 안에서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하 수혜를 내다볼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현금이 있는 한 한 번의 낙폭 이후에 저는 조심스럽게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코스피 5천 시대를 희망하면서 좀 낙관론을 계속해서 펼쳐보고 싶습니다. 예, 꿈만 같은데요. 일단 대표님과 오늘 다양한 내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 미국 정규장에서는 백악관 대변인이 그리고 시간외에서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상승 재료가 잘 되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증시 역시도 오늘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 미증시가 급락하면 잘 버티고요. 미증시가 올라가면 동조돼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나란히 1%대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지금 현재도 1%대 상승세 잘 유지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20선 위에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2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오늘도 또 팔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무려 16조 이상을 매도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죠. 이 수치는 5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당장 내일 한미 관세 협상이 열릴 예정인데 이를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면서 오늘은 상승장입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조금 더 강한 슈팅 나오는 쪽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먼저 준비한 쪽은 CJ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3.4%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에 한 언론사에서 CJ 올리브영의 1분기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역성장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대신증권에서는 이 데이터들은 사실 해외와 온라인 그리고 외국인 구매 내역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으면서 그동안의 역성장 우려는 과도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매출에 대해서 1조를 웃돌 것이라고 예상, 그리고 올해 매출액도 5조 3,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 영업이익률도 12%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알려보시면 이렇게 매출 성장률은 하반기 갈수록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이 9.8%, 그리고 하반기는 13.5%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CJ 올리브영의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CJ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100%에 달했다라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CJ와 올리브영이 진짜 합병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한껏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 외에도 CJ의 주요 자회사들 이번 1분기 실적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대부분 컨센서스 10% 상회하는 성적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CJ 같은 경우에는 긍정의 리포트 속에 4%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에요. 검찰이 오늘 오전 9시께 고려아연과 KB증권, 미래에셋에다가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죠. 어떤 이야기였냐 살펴보자면 일단 고려아연은 작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했던 이야기가 공개 매수 이후에 재무구조 변경 등 이렇게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공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이 공개 매수 기간 중이었던 10월 14일에 유상증자를 위해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10월 30일에 고려아연은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해버렸죠. 자, 그래서 금감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자사주 공개 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공개 매수 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라면서 지난 1월에 검찰이 이 사건을 이첩을 해버렸죠. 그래서 고려아연뿐만이 아니라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이었던 미래에셋 그리고 공동 모집주선 회사였던 KB증권 역시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그 여부를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때 3%대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이고요. 증권가에서 긍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일단 숫자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1분기 매출은 6조를 넘어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영업이익도 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391억 원,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었거든요. 이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사업부 물량이 30% 이상 증가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실적도 함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매출은 26조를 넘어서서 전년 대비해서 0.1%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3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4%를 기록할 것이라고 증권가에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간 목표치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코멘트했어요. 자, 그러면 부문별로 따져보자면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믹스 개선 및 물량 확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TV 부문에 있어서도 고객사들이 프리미엄 라인업 보강에 나서면서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북미 노출도가 좀 높은 기업이죠. 그래서 관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하락 역시도 이 관세 우려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테마 동향 국내 테마 탑3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와 전기차입니다.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어닝 쇼크로 발표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5% 상승세를 그렸는데 머스크가 경영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저가차를, 내년에는 로보택시를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5에서 6%대 상승세, LNF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전력 설비 및 전선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 정책에 따라서 전력 설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물 구리 선물 가격은 3%대 이상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역대급 실적을 내놨습니다. 사실 매출이 처음으로 1조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이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AI 투자가 좀 둔화가 되면서 이익률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을 내놓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온전선과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20% 안팎의 급등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초반 대비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긍정이라고 평가를 했죠. 그러면서 145% 지금 현재 관세 매우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TSMC 모두 다 2%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 지었고요. 삼성전자는 1%대 상승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슈팅이 나오면서 18만 원을 또다시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역시도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희로 시작도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후장 들어서도 시장의 상승을 유지해주면서요. 시장 다양한 모멘텀들을 반영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 뉴욕 증시의 급격한 상승의 여파가 우리 증시에서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역시나 이번 주에는 다양한 일정들 또 중요한 일정 있는 만큼 시장 시나리오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일정표 바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시장의 모멘텀을 미리 잡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나오게 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좋잖아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분의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인도량도 그렇고 판매량도 감소를 했는데 지난 분기에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물론 오늘의 상승은 또 일론 머스크와 또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그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면 에너지 부분에 관한 매출이 또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67%나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매출이 좋지 않았던 걸 일부 상쇄했던 그러한 효과도 있었고요. 또 시장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요.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그 영향력들을 받아간다라고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정 보겠습니다. 내일 연준의 베이지북 통해서 우리가 매크로 변수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게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광물 협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외신 속보 보니까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어느 정도 서명을 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살펴봤더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점령한 지역의 일부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시금 재건 관련주들의 흐름을 바라볼 타이밍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과연 좋은 협정일지에 관해서도 인도적인 고민들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또 친환경 관련한 시장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 시나리오들 보다 여러분들 자세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될 텐데요. 제가 실적 발표 일정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실적 발표가 아직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텐데 연매출 5조 원을 현재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LG이노텍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고 유니드 실적 발표 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 발표 이후에 지수의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요. 현대차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과 KB금융에 관한 실적 발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3%가량 상승을 하는데 일단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이번 실적 자체는 이제 17조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연도별 1분기 실적 변화를 보시면은 잠깐 주춤했던 적이 있었는데 계속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사실상 17조 원 이상의 매출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는 내용일 텐데 영업이익이 당초에는 6조 6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7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7조 원이 넘어가게 되면요. 이 DS 부분에 관해서 삼성전자에 관한 영업이익률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매출에 관해서 그 규모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 관해서는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조금 더 다른 뷰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증권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유는 HBM 쪽에 관한 납품에 영향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확정되는 대로 또 시장 방향성들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 자세히 짚어드린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또 숫자로 시장을 바라보면 어떨까 싶어서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또 시장을 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요. 우리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률 따져보면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살펴보는 전략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그 내용들 같이 한번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 5년 동안 이 실적 이후에 또 계속되는 매출 상향을 나타냈던 기업들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년 동안 무려 548%의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영업이익률이 4조 5,47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는 영업이익률 5조 원을 내다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한 번의 주가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고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장을 다시금 증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시장에 관한 상승 여부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올리브영 역시나 굉장히 많은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매출이 무려 1,200% 폭발적으로 5년 동안 성장했던 기업이고요. 옴니채널 전략과 고객에 관한 데이터 기반 운영이 돋보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미 올리브영을 이용했던 고객들을 굉장히 잘 마케팅해서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일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1,200%의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쿠팡이 될 겁니다.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죠. 국내에서는 관련주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7.2조에서 38조로 성장하면서 435%의 성장률을 냈습니다. 매출 10조 클럽 중에 유일하게 400%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기업인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기업들이 매출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이제 상장 그리고 상장이 되지 않은 500개 기업들을 집계를 해봤더니 단 13개의 기업만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여기 기업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 있죠. HD 현대중공업과 또 SK 하이닉스, 현대 엔지니어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격한 매출 성장을 이뤄내면서요. 이런 전략적인 분석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줄지 여부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이 급감했었던 기업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자체가 워낙 저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트렌드와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롯데쇼핑과 SK네트워크스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와 LG생활건강 최근에도 화장품 관련주를 주목받으면서도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죠.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11% 하락했고요. 호텔 롯데와 또 호텔 신라 역시도 30% 이상의 역성장을 이뤄내면서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매출에 따른 주가의 흐름들 또 기업의 흐름들이 다르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또 오늘 시장은 좀 숫자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전략들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실적 발표된 기업들과 가이던스들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2부에서 5장 전략 이어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